배럴당 111달러. 2026년 3월 9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겨우 9일 만에 국제 유가가 찍은 숫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이란과 아랍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이 이 길 하나를 통해 실려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박 26척이 이 바다 한가운데 억류됐고 선원 600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보험료는 하루아침에 1100% 폭등했고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바로 이 좁디 좁은 바닷길 하나를 지나옵니다. 이 길이 막히면 대한민국은 멈춥니다. 공장이 서고 주유소가 마르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끊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미국이나 유럽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기름을 놔두고 하필이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 그것도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기름을 반세기 넘게 끌어오고 있는 걸까요?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이건 무능이 아닙니다. 이건 도박이었고 그 도박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를 석유 수출 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름 돋는 역전의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3년으로 가야 합니다. 그해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무기와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분노한 아랍 상유국들이 10월 16일 초강수를 뒀습니다. 원유 가격을 올리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그 우방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끊어버린 겁니다. 전쟁 직전 배럴당 3달러 남짓이던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장은 곧바로 대한민국까지 덮쳤습니다. 1973년 11월 28일 밤 서울 명동과 충무로에 네온사인 70% 이상이 꺼졌습니다. 거리가 암흑이었습니다. 한국전력 방송차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절전을 외쳤고 집에서 쓰던 석유난로에 넣을 기름을 구하지 못한 집들은 창고에서 연탄난로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주유소마다 빈 석유통을 댄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1974년 1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달러 65센트를 찍었습니다. 석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이게 1차 오일 쇼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물가가 이듬해 24.8% 폭등했고 12%를 넘기던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료 절약을 위해 택시를 3일에 하루 강제로 쉬게 만들었고 네온사인 점등 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영업까지 금지시켰습니다. 나라 전체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움츠러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두 번째였습니다. 1978년 이란 혁명이 터졌습니다. 배럴당 12달러이던 기름값이 40달러까지 치솟았고 2차 오일 쇼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쳤습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2.1%. 물가는 28.7% 폭등했고 외채는 5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나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석유 파동이 대한민국의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석유가 끊기면 이 나라는 죽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공포를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포를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하기 전에 석유라는 물질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가 공룡 시체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직 꽤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가 공룡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해야 했을 겁니다. 석유의 진짜 조상은 수억 년 전 바다를 가득 메웠던 아주 작은 생명체, 플랑크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인데 이 녀석들이 죽어서 해저에 층층이 쌓였고 그 위에 흙과 모래가 수억 년에 걸쳐 덮이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액체로 변했습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플랑크톤에서 출발했는데 왜 어떤 석유는 최고급이고 어떤 석유는 찌꺼기 취급을 받을까요? 이 갈림길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바꿉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수억 년 전에는 육지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지질학에서는 이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부르는데
적도 근처에 있어서 물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지갑판이 움직이면서 이 바다가 서서히 갇혔는데 따뜻한 물 덕에 플랑크톤이 미친 듯이 번식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양의 석유 재료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갇힌 바닷물이 뜨거운 열에 증발하면서 그 자리에 두꺼운 소금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금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뚜껑처럼 석유를 완벽히 봉인해버린 겁니다. 중동에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이 소금 뚜껑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석유가 수억 년 동안 소금과 맞닿아 숙성되면서 소금 속의 유황 성분이 기름에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중동 석유는 양은 어마어마하지만 유황이 많고 끈적끈적한 저질류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잔뜩 섞인 기름이라는 거죠. 반면 미국이나 북해 쪽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소금 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졌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양은 적었지만 유황이 거의 없는 깨끗한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죠. 재미있는 건 옛날에는 실제로 기름을 혀로 맛봐서 품질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유황이 많으면 썩은 달걀 맛이 났고 텍사스 기름은 달콤한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을 달콤한 기름이라 불렀습니다. 자연이 중동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면서 품질을 빼앗았고 미국과 유럽에는 최고의 품질을 주면서 양을 아낀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왜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놔두고 질 나쁜 중동 기름을 고집했을까? 바보라서? 천만에요. 우선 가격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에는 세 가지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럽의 브렌트유, 그리고 아시아의 두바이유. 뉴스에서 국제유가 나올 때 꼭 나오는 이름들이죠. 가장 비싼 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 다음이 브렌트유, 가장 싼 게 두바이유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일 때 두바이유는 $96 정도 합니다. $4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루에 28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을 들여옵니다. 배럴이 얼마만큼이냐면 그랜저 기름통을 2번 반 정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배럴당 $4 차이는 한화로 수조 원입니다. 국가 예산의 거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매년 절약되는 겁니다. 하지만 싼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류가 더 결정적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기름을 가져오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와야 합니다. 편도 60일, 2달입니다. 반면 중동에서 대한민국까지는 25일이면 옵니다. 배송 기간이 2배라는 건 유조선 빌리는 비용, 연료비, 원유를 외상으로 사오는 동안 붙는 이자까지 전부 2배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선박 크기 문제가 겹칩니다. 중동에서 올 때는 축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유조선이 한 번에 200만 배럴을 싣고 옵니다. 그런데 미국 항만은 수심이 얕아서 이 거대한 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배로 쪼개서 여러 번 옮겨야 하니 단가가 치솟는 거죠. 하루에 수백만 배럴을 소비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물량과 속도를 포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고급 원유를 정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짝만 끓여도 휘발유, 경유, 항공유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편합니다. 반면 중동의 저질유를 끓이면 고급 휘발유는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대신 끈적끈적한 나프타와 묵직한 벙커CU 같은 찌꺼기가 훨씬 많이 쏟아집니다. 보통은 이걸 골칫거리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찌꺼기에서 보석을 캐냈습니다. 나프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쌀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합성수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 원료가 전부 나프타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가전,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의 싸고 질 낮은 기름에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뽑아내고 그걸 헐값에 바로 옆 석유화학 공장에 밀어넣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울산, 여수, 대산, 서산. 이 도시들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바로 옆에 석유화학간지를 붙여 지었거든요. 원유가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정제하고 나프타는 파이프 하나로 담 너머 공장에 넘기고 거기서 플라스틱과 합성수지가 나오면 다시 자동차와 반도체 공장으로 흘러갑니다. 원료가 들어와서 완제품이 나갈 때까지 한 동네 안에서 다 해결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 덕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초 소재를 거의 자급자족하면서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벙커 CU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벙커 CU라는 건 석유를 정제하고 남는 가장 무겁고 끈적한 찌꺼기 기름인데 거대한 선박의 연료로 쓰입니다. 이게 두바이유를 정제하면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싼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는 초대형 선박 엔진 기술에 집중했고 이것이 조선업 세계 1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순환입니다. 중동의 저진류가 대한민국 조선소의 경쟁력을 만들었고 그 조선소에서 만든 초대형 유조선이 다시 중동에서 기름을 실어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나프타를 뽑고 남은 엄청난 양의 찌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역사적인 승부수를 던집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어 고도화 설비라는 것을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이 그냥 버리는 찌꺼기 기름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다시 한번 분해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나 경유로 바꿔내는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땅 위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유전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유전을 만들어낸 셈이거든요.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정유 4사의 석유 제품 수출은 약 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석유 제품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대한민국 수출 품목 4위를 3년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수율입니다. 원유를 사오는데 약 100조 원을 썼는데 그중 60% 가까이를 정제한 기름을 되팔아서 메꿨습니다. 100만 원어치 기름을 사오면 60만 원을 되받아온 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유국 쿠웨이트가 땅에서 기름을 캐서 파는 금액이랑 대한민국이 남의 기름을 사다가 가공해서 되파는 금액이 비슷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앞서기도 합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땅에서 기름을 퍼 올려 파는 산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난 50년간 한국이 중동 저진류 대신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나 유럽의 브렌트유만 썼다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편했을 겁니다. 정제 과정도 쉽고 설비 부식도 적었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한국 경제에 목을 조였을 겁니다. 배럴당 2달러에서 4달러 비싼 원료값에 운송비가 2배, 1970년대에서 80년대 한국은 세계 시장에 막 첫 발을 내딛던 신흥국이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사이에서 가성비 하나로 싸우던 시절에 원가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한국산 가전과 자동차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나프타입니다. 깨끗한 고금유는 역설적으로 나프타가 잘 안 나옵니다. 나프타가 없으면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전구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반도체 세정제, 배터리 원료 같은 첨단 소재도 남의 나라에 손을 벌려야 합니다.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산업이 지금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도화 설비라는 혁신 기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기름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끓이면 바로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굳이 수조 원을 들여 찌꺼기를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겠죠? 한국은 가장 지저분하고 싼 기름을 선택했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핍이 혁신을 낳은 겁니다.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석유 위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렸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이 70% 급감했고 150척 넘는 배가 해협 밖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예멘 후티 반군까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와 홍해가 동시에 막힐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두 바닷길이 동시에 차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우디 원유를 한국으로 가져올 방법이 사라집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약 69%에서 71% 수준입니다. 2021년에 59.8%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이 미국산 원유를 싹쓸이 해가면서 한국 몫이 줄었고 다시 중동 의존도가 올라간 겁니다. 다행인 건 비축량입니다. 한국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각 나라에 최소 91분은 쟁여두라고 권고하는데 그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중국이 78일분밖에 없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넉넉한 수준이죠.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위기 시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해결책이 아니라고. 석유화학업계는 이미 초비상체제에 돌입했고 호르무즈가 당장 뚫려도 나프타 수급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게 업계의 판단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위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1979년 2차 오일 쇼크, 1990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2019년 호르무즈 위기설,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입선 다변화 지적이 쏟아졌고 그때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중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50년에 걸쳐 구축한 정유설비, 석유화학단지, 고도화 설비, 이 모든 인프라가 중동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도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이 2024년 기준 16.4%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제로였던 물량입니다. 카자흐스탄산 원유도 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반세기 넘게 중동 석유에 매달린 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싸고 가장 질 나쁜 기름을 골라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로 가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제품으로 바꿔서 되파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자원의 저주를 역으로 뒤집은 제조업의 연금술입니다. 1973년 서울의 불 꺼진 골목에서 빈 석유통을 들고 줄 서던 나라가 50년 뒤 전 세계에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땅에서 기름을 캐는 산유국이 아니라 남의 기름을 사다가 완전히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하는 제조 산유국.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는 막혀 있고 홍해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오일 쇼크를 2번 맞고 일어섰고 외환 위기도 넘겼고 금융 위기도 버텼습니다. 53년 전 오일 쇼크가 중화학공업이라는 국가 전략을 낳았듯이 2026년의 이 위기가 한국 에너지 안보의 다음 50년을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